그러면 지금부터 일단 그 하이퍼 오토메이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이퍼 오토메이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대략적으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저희 덱스 컨설팅의 간략한 소개, 그리고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방향성, 그리고 해당 솔루션 및 적용 사례, 그리고 거버넌스 순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료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는 3월달 또는 4월달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웨비나는 에베스에서 협찬해 주셔서 뭐 간단한 경품 같은 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차량 청소기 이런 것들 몇 개 협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가 뭐 퀴즈라든지 뭐 질문해 주신 분들한테 그냥 뭐 제가 이런 거 익숙하게 잘 진행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에 어쨌든 기증해 주신 MS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표를 한 50분 정도 할 건데요. 질문은 끝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그때 뭐 한꺼번에 질문 못 드린 것은 이렇게 저희가 모아서 나중에 서면 또는 이제 유선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뭐 덱스 컨설팅 간단하게 좀 소개드리자면 주로 이제 멤버들의 구성이 딜로이트라든지 KPMG 그리고 삼성그룹 출신들이 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딜로이트, KPMG 있다가 삼성전자에서 이커머스랑 빅데이터를 한 7년 정도 하다가 2015년도에 나와서 이제 덱스 컨설팅을 창업했습니다. 덱스 컨설팅의 약자는 디지털 엑스퍼트를 의미하고요. 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은 뭐 이커머스, 빅데이터, 그리고 RPAI 같은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의 뭐 자랑거리라고 하면 뭐 대단한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유통의 강자인 L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1개사 정도를 갖다가 아주 꾸준하게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는 L그룹이 타 업체들이 주로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쪽은 저희 덱스가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회사의 좀 특징이 뭐냐면 한 번 했던 고객들은 저희랑 이제 계속 하시고 반복해서 하시고 계속 이제 확대해서 하신다. 그런 뭐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거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컨설팅 역량 그리고 안정적인 개발과 운영 역량 요것 때문에 좀 그나마 인정해 주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L그룹 외에는 대외적으로는 뭐 삼성, 하림, SK 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저희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점은 뭐냐면 저희 회사가 재구매율이 한 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랑 했던 업체들은 계속 저희랑 한다는 게 좀 저희의 큰 자랑거리가 되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갖고 있는 아주 그냥 그 일천하고 제한된 지식 갖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혹시 뭐 방향성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저의 짧은 경험 갖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기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불투명한 전망을 내고 있죠. 보시다시피 글로벌 경제도 이렇게 3월 달에 서베이했을 때보다 그 이후에 거의 2배 이상이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각 국가별로도 서베이해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90% 이상이 경기가 별로 안 좋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극히 일부죠. 보시다시피 아시아,
인디아, 유럽, 북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기가 극히 안 좋아질 거다. 근데 이게 중국, 뭐 어쨌든 중국인데 중국 분들이 이렇게 우호적인 생각하고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꼼꼼하게 체크해 본 건 아니어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MS 회장이 말한 것처럼 본인들이 10년 동안 못했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꺼번에 바뀌었다고들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별 성장과 쇠퇴가 너무 극적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뭐 컨텐츠, 즉 뉴스 같은 거라든지 커머스, FMCG라든지 이런 쪽들은 짧은 기간 동안 급성장했고요. 뭐 패션이라든지 자동차, 관광 쪽은 진짜 극적으로 존폐의 위기까지 빠진 거죠. 예,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가 산업 생태계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게 좀 중요한 거겠죠. 여기 보시면 맥킨지에 저희가 인용한 자료인데 소비자들이 디지털 판매 채널의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기존의 디지털 채널을 이용하던 사람 대비 신규로 가입해서 고착화된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국내에서도 뭐 배민, 대한통운, 뭐 컬리 이런 기본적으로 딜리버리라든지 커머스 관련된 업체들의 기업 가치가 속담 말로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별로 저희 관점, 즉 뭐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한다는 디지털 관점에서 약간 좀 정리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테일 예시가 될 건데요. 크게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의 수요 변화가 일어났죠. 말 그대로 고객들이 잘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에서 물건 사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종업원이 이게 옆에 오시면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자꾸만 이제 처음에는 익숙치 않았다가 한번 커머스에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잘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머스의 특징이 뭐냐면 가격을 다 조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체험하는 것보다도 기존 상품의 현상 유지, 기존 서비스의 현상 유지에 굉장히 좀 사람들이 더 심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매장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매장이 운영을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종로에 저희 뭐 단골집이 몇 군데 있었는데 며칠 전에 직원들이랑 회식을 하려고 갔더니 너무 놀랐던 게 가게에 손님밖에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웨이팅을 했던 업체인데 그만큼 이제 비대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훨씬 더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비대면 채널뿐만 아니라 채널 컨버지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여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커머스를 알아듣는 사람들, 즉 회원가입이라든지 오프라인의 체험이 더 좋아서 이커머스를 안 하던 사람들이 커머스에 전환됐고 빠른 기간 내에 고착화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코로나가 경기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를 일으켰지만 산업 생태계를 보면 말 그대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공급 배송망도 말 그대로 이제 근거리 배송 그리고 건강식 이런 때에 저희가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뭐냐면 수요 예측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니즈로부터 공급까지가 리드 타임이 길었다고 하면 요즘 리드 타임이 급격하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수요 예측이 무지하게 중요해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고객들한테 특히 리테일과 서비스 하는 업체들한테 저희가 그냥 사업을 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거 좀 하셔야 돼요라고 제안 드리는 거죠. 말 그대로 리테일 같은 경우 요즘 뭐 24시간 서비스, 365일 서비스가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다기보다도 기존 서비스를 갖다가 끊임없이 고도화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죠. 그리고
업무를 갖다가 디지털화 시켜서 코스트를 절감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커머스가 대세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의 핵심 역량은 뭐였냐면 좋은 매장에다가 위치에다가 매장을 열어놓고 브로셔 같은 거 뿌리고 할인 쿠폰 뿌리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매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업자 입장에서 보면 온라인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역량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셜 리스닝, 그리고 온라인 리스닝, 경쟁사의 가격 조사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중요해진 거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이 이제 GT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방향성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것들의 고도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다음 페이지는 굳이 이걸 따질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미국에서 이제 조사한 건데 야 너가 하루 종일 일하잖아. 일하는 것 중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 좀 써봐 라고 했더니 보시면 컬렉션 데이터 그리고 보시다시피 프로세스 데이터 이 두 개가 30%를 넘어요. 30%를 넘다는 거죠. 근데 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 중에서 60% 이상이 말 그대로 자동화로 인해서 절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은 각각 프로세스 단위별로 속된 말로 디지털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거나 자동화할 수 있다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직도 굉장히 많은 디지털화를 통해서 절감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걸 저희가 물론 미국의 케이스지만 이걸 통해서 대강 어린 짐작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자동화를 할 때 도대체 도구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되게 웃긴 이야기지만 도구와 돈 두 가지겠죠. 네. 근데 먼저는 돈이겠죠, 돈. 저희가 연봉 2,800만 원 하신 분의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관련된 비용 빼고 순수하게 인건비만 계산했을 때 시급이 한 2만 1천 원 정도 됩니다. 말 그대로 신입사원들의 시급이 2만 1천 원이죠. 근데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시급이 한 3천 원 정도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체험했을 때 연간 연봉이 한 900. 얘는 밥도 안 먹고 휴가도 안 가고 잘 아프지도 않죠. 그리고 퇴근한다고 하는 케이스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사람 대비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중요한 이제 전제사항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효율적인 요소 또는 디지털 요소를 갖다가 어떤 기술을 갖고 할 거냐라는 건데 요즘 다들 AI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AI라는 게 너무 광범위한 범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논의를 드릴 때 AI로 해결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 그냥 요즘 듣기 좋은 말로 드릴게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AI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가 좀 구체화되려고 하면 좀 AI를 갖다 슬라이스를 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뭐 저희가 AI를 좀 슬라이스를 쳐봤습니다. 그러면 AI가 도대체 뭐야? 제가 봤을 때 한 6가지 요소가 사람들이 보통 이걸 각각을 AI 또는 합쳐서 AI라고 하겠죠. 그래서 먼저 RPA도 혹자들은 AI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워크플로우, 스마트 워크플로우, 그리고 OCR, 머신러닝, NLP, 그리고 코그니티브 에이전트, 쉽게 말씀드리면 챗봇 이런 거겠죠. 결국은 AI 요소라는 게 광범위하지만 이 6개 요소를 독립적으로 또는 합쳐서 AI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요소와 프로세스 분석이라든지 MVP 통해서 결국은 기업 가치, 업무의 가치를 갖다가 제고하는 게 저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희가 AI를 갖다 논하기 위해서 그 구성 요소를 갖다 저희가 짧게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 AI가 도대체 우리한테 실제 도움이 되느냐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맥킨지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AI가 네 산업에 잠재적인 가치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상위 11개사를 제가 뽑은 겁니다. 뭐 여기 보시면 농업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현재 우리나라 현재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리테일, 뭐 자동차, 하이테크, 케미칼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AI가 충분히 밸류가 있다라는 조사 결과고요. 그럼 밸류라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앞에서 나온 수많은 업무의 절감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AI가 사람 업무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즉, 첫 번째는 프로세스 커버리지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커버리지가 제대로 품질이 나오냐, 이 두 개가 지금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지금 회사에 구매부터 결제, 견적부터 지급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프로세스가 있다고 치면 보시면 자동화로 가능한 영역이 대략 20% 초반에서 20% 후반대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돼. 이런 것들이죠. 회사의 모든 업무가 당연히 다 자동화는 안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노동자의 활동을 조사했을 때도 한 50% 아니면 뭐 60% 프로세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커버리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은 조사 결과로는 프로세스별로 한 20% 정도 커버가 된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전제가 있죠. 보시면 퓨어 RPA, 즉 RPA만 썼을 때는 프로세스 커버리지 한 12% 초반대죠. 10% 초반대라는 겁니다. 즉 RPA만 쓰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지 않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요소를 추가했을 때, 즉 머신러닝, 뭐 챗봇, NLP를 추가했을 때 커버리지는 한 2배 이상 높아진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리지가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품질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뭐 훨씬 좋아. 그리고 기대했던 만큼 되네? 이런 것들이 보시면 RPA only로 썼을 때보다도 고객 경험이라든지 정확도 그리고 분석 역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훨씬 더 좋아진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조사 결과만 봐도 저희가 이게 RPA를 포함해서 AI를 비용 경제적이라고 하면 그걸 우리한테 도입을 하면 상당히 효과 있을구나. 그건 뭐 다들 뭐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잘 나가는 업체들, 요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업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냉정하게 따져보면 다 그냥 IT 업체지 않습니까? IT이자 거의 대부분 이제 플랫폼 업체죠. 예. 그리고 저희가 뭐 제가 옛날에 뭐 컨설팅 했을 때도 야, 뭐 플랫폼이 중요해, 데이터가 중요해, 데이터에 가치가 있어라고 했지만 그게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는 잘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10년 한 지나서 보니까 진짜 데이터를 갖고 다루고 데이터를 소중하게 하고 그걸 갖고 축적한 회사들은 다 대단한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AI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리고 우리의 적용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덱스 컨설팅이 주장한 바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일부분 몇 개 회사는 수긍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축을 갖다가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시행 방식을 SI로 할래? SaaS로 할래? 그리고 단순한 기능만 쓸래? AI까지 확대할래? 그리고 개발자 중심으로 할래? 아니면 사용자들을 확대할래?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요즘 오토메이션의 전개 방향성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RPA 자체도 계속 확대될 거다. 즉, 퓨어하게 그냥 SI 형태로 하는 이런 RPA도 시장이 줄지 않고 계속 커질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적용 기술의 확대, 즉 머신러닝, 챗봇, NLP, OCR과 RPA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 맨날 SI 형태로 끝내는 게 아니라 SaaS 형태의 RPA가 분명히 일정 부분 주를 이룰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개발자 위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티즌 디벨로퍼가 시장을 이끌 거다. 이 네 가지를 저희는 일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몇 가지는 그냥 저희가 실제 대세를 정리한 거고요. 몇 가지는 저희의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 방식의 변화, 즉 RPA 애저 서비스가 확대될 거야. 이런 것들은 저희의 주장이 좀 많이 강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 친구들이 지금 딱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주로 CIO, 이런 자리에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야, 올해, 작년에 너 투자 예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야, 다 깎였어. 마케팅이고, CRM이고 다 깎였어. 근데, 클라우드랑 RPA는, 그대로 하되? 이게 거의 대부분의 중론이거든요. 즉, RPA, 클라우드 이렇게 즉각적으로 효과를 주는 IT 투자 대상은 아직도 대기업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의 투자 예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을 꼼꼼하게 따지는 대기업들이 왜 RPA를 갖다가 계속 투자할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RPA를 도입한 기업들한테 쭉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야, 무지하게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이거 별로야. 이거 별로. 이런 케이스로 따져보면, RPA를 도입했을 때, 즉, 사람 대비 RPA는 하는 대로 하잖아요. 컴플라이언스, 품질, 24시간 서비스, 생산성, 그리고 업무의 확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초과 만족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RPA가 제공하는 이런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표를 갖다가 유심히 한번 보시면 불만족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구현 시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축 비용, 그 다음에 개선된 경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게 네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RPA가 갖고 있는 본연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저희가 추진하는 방식의 문제인 건지를 갖다가 오늘 제가 좀 뒤쪽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된다고 했을 때는 RPA가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먼저 비용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약간 이슈를 제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RPA 프로젝트 할 때 다 어떻게 하십니까? RPA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죠. 그 다음에 과제 발굴이라는 걸 해요. 이 업무가 RPA에 적합한 업무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따지는 거죠. 그럼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 TCO 또는 ROI 계산해죠. 왜냐면 RPA라는 게 SI 비용 들죠. 그리고 솔루션 비용 들죠.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솔루션은 매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드 비용도 들기 때문에 실제로 솔루션이 비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예를 들어서 솔루션 비싼 거다라고 치면 이렇게 솔루션이 업무에 관계없이 다 동일하게 과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ROI가 나오는 업무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혼자 밤을 새거나 동료들이 일주일 내내 고생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비용 구조화에서는 아예 추진조차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예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RPA가 확대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비용의 이슈가 굉장히 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게 GT 또는 RPA의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술의 확대 좀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적용 기술 확대, 즉 RPA랑 AI랑 붙이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 회사 내에서 정형화된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언더거든요. 즉 ERP에 때려 넣는 순간부터 정형화되지 그 전까지는 다 비정형화 또는 반구조화된 데이터거든요. 그럼 반구조화,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OCR, NLP, 머신러닝 이런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먼저 OCR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OCR은 요즘 프로젝트를 할 때 뭐 거의 중국집의 만두처럼 빠지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냥 다 껴 있습니다. 프로젝트 할 때는 OCR이 빠지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근데 OCR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질곡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OCR이 거의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다가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다 쓸 수 없잖아 이렇게 했다가 야 그래도 OCR이 좀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어떤 상태냐면 야 기대를 좀 낮추고 나니까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쓸만해. 고객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고객들이 뭐 별걸 다 해달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고객들이 정확히 잘 아세요. OCR이 되는 범위와 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OCR이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서비스로 접어들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결합 기술이죠. OCR로 문서를 텍스트화 시키고 NLP로 문맥을 인식하고 비교해서 RPA로 문서를 만들어서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기술이 한 가지 기술을 갖고 자동화가 되는 게 아니라 OCR, NLP, RPA 이렇게 결합된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대기업에서 계약서 검토를 많이 하시잖아요. 계약서를 검토하실 때 표준 계약서가 있고 변경 계약서가 있으면 다들 그 표준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를 서로 비교해서 중요한 문구가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아니면 악속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담당자가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쓰다 보면 변경 계약서가 위치도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왼쪽은 표준 계약서, 오른쪽은 변경 계약서인데 보시다시피 문맥을 인식을 해서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의 빨간색은 표준 계약서에서 없어진 내용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고요. 오른쪽의 파란색은 실제 계약서에서 추가된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를 미리 세팅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팅을 색깔을 해서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RPA는 야 OCR이야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이 다 밑에서 숨어서 OCR, NLP, RPA 이렇게 다 결합해서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요것도 하나의 예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이것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많이 받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업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업로드만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디지털화 시켜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OCR 기술 한 가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OCR, NLP, RPA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적용 기술의 확대, 즉 AI와의 연계는 이게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고 당장 이제 와닿는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적용 기술의 확대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챗봇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은행권에 계신 분이면 제가 드릴 말씀이 상당히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죄송한데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모 생명보험이랑 모 은행을 들고 있는데 챗봇이 오픈돼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카카오 챗이 왔어요. 그리고 질문 같은 거 하라고 해서 제가 개인적인 사생활을 질문할 수는 없어서 나의 대출 상품 그리고 대출 이자율 했더니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당황했어요. 왜냐면 그거 막 신문에도 많이 났거든요. 그 업체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나의 장기 대출 상품은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의도를 인식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즉 인텐드 인식이죠. 그보다 더 앞선 단계 뭐냐면 다이alogue 매니저죠. 대화를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들 챗봇 업체들은 내가 여기 또는 여기에 있다고 하지만 아마 여기 또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고 도입한 회사들은 지금 서비스를 확대하지 않거나 아마 좀 낭패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냉랭하게 봤을 때는 지금 챗봇 업체들의 수준은 베이직 스크립트, 즉 메뉴판을 쫙 갖다 놓고 메뉴판 눌러 하면 누르고 거기서 다시 질문을 하는 이런 방식이 가장 그냥 안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수준이 이 베이직한 부분과 인텐드 딱 요 중간 정도다. 중간 정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자 제가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챗봇의 도입 목적인데 제가 딱 지웠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읽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참 기묘하게 RPA의 도입 목적이랑 너무너무 똑같아요. 저도 이거 해석하다가 제가 잘못 해석한 줄 알고 다시 한번 봤거든요. RPA랑 챗봇이랑 거의 도입 목적이 비슷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챗봇과 RPA를 두 개를 연결시켰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연결시키는 방법도 굳이 인텐트까지는 하지는 않고 베이직한 스크립트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제언이고요. 자, 그 라스인데요. 혹시 나중에 시간 나시면 rpamarket.net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로봇 한 대 들여놓으세요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라스, 즉 RPA 애주어 서비스를 한 35개, 38개 정도를 이렇게 무료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서비스 신청하시면 그 다음날로 뉴스레터가 가고요. 가학동 시세조회 이런 것들 반복적인 업무를 갖다가 저희가 RPA 마켓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처음에 할 때는 이거 똑같은 걸 왜 맨날 개발하지? 아니 예를 들어서 뉴스레터는 단어만 바뀌면 되는데 왜 삼성에서 만들고 왜 롯데에서 또 만들어? 가학동 시세조회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다 똑같이 받아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이제 그 RPA 마켓, RPA 애저 서비스를 갖다가 도입하신 회사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수행 방식의 변화는 크게 전통적인 SI 형태가 과거엔 대세였다. 네. 대부분이 이렇게 했겠죠. 거의 100%, 100%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요즘에 저희가 느끼는 중요한 변화는 라스를 좀 병행한 업체들이 한두 군데가 생기더라. 저희가 요 업체들 말고 한 두 군데를 더 하고 있는데 그 업체는 이제 브랜드 노출을 좀 꺼리셔가지고 제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주도의 RPA가 일단 향후에 대세가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할 거다. 아니면 곧장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라는 게 일단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 라스트를 채택하는데 이유가 좋죠. 왜냐면 이거 똑같은 업무, 부서별로 공동으로 쓰는 업무를 갖다가 이걸 담당자별로 따로 개발할 필요가 있냐. 그냥 만들어 놓고 갖다 쓰자. 이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저비용 구조도 빨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죠. 네. 자, 이제부터는 수행 주체 확대, 즉 개발자가 아닌 시민 개발자, 즉 시티즌 디벨로퍼가 대세가 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트너의 10대 기술 트렌드 2020 보시면 두 가지 관점, people centric, 스마트 스페이스. 근데 이것도 다시 보면 하이퍼 오토메이션 그리고 전문성의 민주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 제대로 IT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동화된 로우 코드 솔루션을 갖고 업무를 완결시킨다. 두 개가 연결된 개념이겠죠. 그래서 저는 초자동화와 전문성의 민주화는 결국은 시티즌 디벨로퍼를 의미하고 이것의 태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티즌 디벨로퍼가 되면 뭐가 좋아? 이런 건데요. 근데 이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죄송한데 혹시 주변에 엑셀 못하신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죠? 엑셀 하면 자기 업무가 반복 업무를 많이 줄이죠. 그리고 빨리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엑셀을 못하면 딴 사람들한테 민폐죠. 그리고 자기의 몸값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엑셀을 갖다가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때려 넣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업무의 생산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토메이션이 결국은 엑셀화처럼 될 거다. 근데 그 근거는 뭐냐? 초자동화 그리고 전문성의 민주화 두 가지 때문이다. 즉 엑셀 할 때 코딩하지 않잖아요. 그냥 엑셀에 메뉴만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시티즌 디벨로퍼가 쓸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이미 충분히 보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티즌 디벨로퍼가 하는 업무가 뭐야? 다 개발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생각을 좀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재무팀의 강대리가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업무 또는 팀 업무를 엑셀로 자동화시키는 거죠. 네. 근데 강대리가 엑셀로 전사의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업무를 자기가 엑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티즌 디벨로퍼 하는 영역은 뭐냐? 하나는 업무의 범위가 있고요. 하나는 업무의 복잡도가 있다. 근데 봐봐. 이거 엄청나게 복잡한 거, 코딩해야 되는 거, 그리고 기업 전체적인 업무, 그리고 본부, 이런 거는 아니잖아. 그러면 네가 하는 건 뭐야? 세이프 존. 즉, 너 혼자 하는 업무, 팀 단위 하는 업무, CRUD,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 대량 처리 업무. 이런 것만 해. 이게 지금 약간 발상을 바꿔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엑셀이랑 거의 비슷한 업무인 거죠. 근데 엑셀보다 그럼 오토메이션이 뭐가 좋아? 엑셀은 엑셀 내에서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와 가면서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이 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한다든지 그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엑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기술적인 요소 그리고 기업의 니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시티즌 디벨로퍼는 곧 대세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 1월 말부터 프로젝트를 저희가 들어갔는데 SI 형태로는 20개 언더를 개발하고요. 시티즌 디벨로퍼가 30개를 개발하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됩니다. 그럼 저희는 뭐 하느냐? 시티즌 디벨로퍼를 교육을 시키고
기술적인 코칭을 하는 일을 바뀐 거죠. 그럼 이제 역할이 옛날에 바뀌었죠. 옛날에는 저희가 막 코딩했다고 하면 지금은 교육과 자문으로 이제 역할이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자, 오케이. 네가 말한 거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어. RPA가 확대되고 적용 기술이 확장되고 그리고 개발 방식도 바뀌고 있고 또 시티즌 디벨로퍼가 확대된 다음에 오케이, 그것도 알겠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RPA 했을 때 사람들이 불만족을 갖는 요소가 뭐였냐?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두 번째, 정보도 별로 개선되는 것 같지 않아. 경영 정보가 별로 개선되지 않아. 세 번째,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솔루션을 갖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자, 오늘 제가 뭐 저의 정체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MS의 파워 플랫폼의 파트너예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굉장히 MS 중심으로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타 솔루션을 제가 뭐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 입장이 있으니까 쟤는 그냥 MS 입장에 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간 MS 지향적으로 제가 솔루션과 적용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게 센트럴라이즈 된 영역이 있고요. 디센트럴라이즈가 된 게 있죠. 이건 SAP, CRM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토메이션 영역은 도대체 뭐냐? 즉, 요게 디지털 셀 하나 만들 때 1개월, 2개월 걸리면서 꽤 오랫동안 쓰는 거. 이게 전통적인 RPA 방식으로 SI 하는 거죠. 근데 셀프 서비스, 즉 엑셀 쓰듯이 본인이 만들어서 한 6개월 정도 쓴다? 이걸 갖다가 전사적으로 추진한다? 이건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그 담당자의 업무를 갖다가 IT 부서가 대신해 주는 거죠. 이건 마치 엑셀을 갖다가 IT 부서가 야, 너 엑셀 힘들지? 내가 만들어줄게.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오토메이션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맨 끝에는 셀프 서비스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로우코드 플랫폼에서는 MS가 이쪽은 압도적이진 않네요. 죄송합니다. 포레스트에서는 그래도 약간 우월한 1위고요. 같은 회에서는 상당히 좀 비등비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우코드 플랫폼에서는 MS가 굉장히 두각을 달아내고 있다. 근데 로우코드 어떤 의미냐? 즉 시티즌 디벨로퍼 코딩할 수는 없잖아요. 즉 로우코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가면 로우코드 플랫폼 안에 다시 서브로 RPA 플랫폼이 있는데 그럼 RPA 플랫폼 내에서는 MS는 어떠냐? 자, 보시면 가트너도 하나는 비저너리, 즉 향후의 시스템의 발전 반응성, 현재는 수행 역량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는 비저너리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가길 희망하시겠죠,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RP를 본격적으로 MS가 출시한 게 작년 5월 달입니다. 요쯤이겠죠. 근데 작년 7월 말에 미국의 북미 쪽의 시장 점유율을 체크를 해보면 한 1200개 정도 해서 서베이를 해보니까 딴 애들은 다 이렇게 선인데 MS만 시장 점유율이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곧장 나타나자마자 2위를 했고요. 향후의 구매 의사율도 1위가 된 거죠. 즉 MS가 본격적인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RPA를 했지만 굉장히 초기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거고요. 요건 넘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PA만 순수하게 놓고 보더라도 MS 제품의 가트너의 피어스 인사이트 보면 딴 업체들, 좋은 업체들 많이 있지만 보면 평점도 비슷하고요. 거꾸로 고객의 추천율을 따져보면 MS가 딴 업체보다는 거꾸로 일부분은 우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즉
RPA 자체로만 보면 이미 기술의 평준화는 일어나고 있다. 그럼 거꾸로 왜 고객들은 MS를 오토메이션 도구로 써야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MS의 RPA라고 안 하고 오토메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오토메이션. 이게 왜 오토메이션과 RPA 차이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아파트가 두 채가 있어요. 하나는 산속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길도 없어요. 하나는 강남의 고속버스 터미널 안쪽에 있는 아파트죠. 옆에 약국도 있고요. 전철도 있고, 택시도 있고, 편의점, 백화점 다 있어요. 그냥 그 인프라를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한쪽은 그 인프라를 쓰려면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어떤 아파트를 선호하시겠어요? 즉, 아파트의 물리적인 환경만 보면 삼척에 있는 게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주거라는 전체, 즉 오토메이션이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MS가 굉장히 파워풀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MS의 차별 포인트는 크게 5가지예요. 첫 번째는 MS의 에코시스템과 강력하게 인테그레이션 돼 있다. 두 번째는 GitHub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언택트 환경을 지원하고 강력한 거버넌스와 그리고 고성능 저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워 오토메이트가 이게 RPA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RPA만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생성을 할 때 딴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엑셀로 이메일 전송. 이게 전부죠. 근데 MS 같은 경우는 파워 앱스로 곧장 인터페이스 없이 화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화면에 단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파워 BI를 통해서 분석까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런 자료의 입력, 출력, 인터페이스를 버추얼 에이전트, 즉 챗봇을 갖고 다 이걸 연동할 수 있습니다. 즉 RP로만 보면 딴 업체랑 비슷비슷한데 전체적인 연결 관점에서 보면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4개가 인테그레이션 돼 있기도 하지만 MS의 모든 제품들이랑 CDS를 통해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한 300개 업체와 커넥터라는 걸로 이미 연결시켜 놨다는 거죠. 그래서 MS는 RPA를 하기 전에 이미 주변의 모든 에코를 세팅한 상태에서 RPA를 시작했기 때문에 RPA 중심으로 움직이는 업체와 분명히 서비스에 차별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베네피트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존의 RPA 할 때 여러분도 혹시 RPA 갖고 뉴스레터 만들어 보신 적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룹에 관련된 중요한 보도 자료, 뉴스. 그럼 RPA 갖고 어떻게 합니까? RPA가 막 돌아가는 거죠. 이거 레터를 만든 다음에 엑셀에다 저장하고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쫙 뿌리죠. 그러면 담당자가 야, 어떤 매체가 우리한테 언급 많이 해? 이거 매체별 추이가 어떻게 돼? 그러면 야, 그거 나한테 왜 물어봐? 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엑셀이 그냥 매일매일 축적만 될 뿐이지 그걸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MS의 파워 플랫폼은 RPA에서 생성된 결과물을 파워 앱스에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축적시킬 수 있어요. 그 축적된 정보를 자동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정보를 팀즈 위에다가 공유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적인 RPA를 할 때 우리 회사 관련된 뉴스를 뽑으면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딱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담당자한테 매일매일 보내죠. 근데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야, 뉴스의 전반적인 추이를 본다든지 센티멘탈을 본다든지 이걸 보려고 하면 분석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근데 M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뉴스를 만들어 파워 BI에 넣어서 자동 분석해. 그리고 앱스 위에다 다 띄워놓고 조회를 시켜. 팀즈 위에다 올려놓고 공동 작업 및 공유를 할 수 있어. 이런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요게 지금 파워 BI라는 건데요. 이 파워 BI가 RPA가 생성을 시킨 데이터를 갖다가 보시면 인터페이스 없이 곧장 RPA가 갖고 있는 DB에 접근합니다. MS는 같은 DB를 쓰기 때문에 즉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이 RPA가 생성시킨 데이터 테이블이죠. 이렇게 테이블을 당겨오면 곧장 테이블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원하는 그래프를 선택하면 곧장 이렇게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고객들한테 저희가 제공한 이제 그래프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오케이 그래프 있어서 좋아. 근데 RPA를 갖다가 결과물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공유시켜 놓고 보려고 하면 어때? 할 때는 이제 MS의 파워 앱스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보는 건데요. 요것도 한번 보시죠. 먼저 인터페이스 없이 RPA가 돌린 결과물을 테이블을 찍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테이블이 곧장 뜨는 거죠. 네. 그리고 좀 전에 만들었던 그래프도 이렇게 선택만 하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하나의 리포팅이 되는 거죠. 리포팅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 야 이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만들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지금 대학교 2학년 학생이 자습을 해서 만든 케이스입니다. 한 이틀 정도 자습을 해서 만든 건데 물론 더 고난이도 기술을 만들 수 있지만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하루 이틀 정도 한다고 하면 RPA에 돌린 결과물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중요한 분석 리포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팀즈 위에다가 올려놓고 다들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런 화면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팀즈 위에다가 권한별로 공유를 시켜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거를 땡겨가서 저걸 같이 보면서 회의를 한다든지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화면을 저희가 고객한테 딜리버리 했던 실제 화면인데요. 이렇게 누르면 좀 전에 만들었던 리포팅 그리고 대시보드까지 같이 띄워놓고 이 팀즈 위에다가 업무를 공유하면서 커멘트를 달아가면서 이제 같이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런 말씀드린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앱스, 버추얼 에이전트, 뭐 파워 BI가 MS 제품을 사시면 특히 뭐 E3, E5를 사시면 이 제품이 상당한 부분 무료로 제공돼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가격, 그리고 두 번째는 용이한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MS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전달드리려는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괜찮으시면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10분만 더 해서 3시 10분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GT 조직에서는 저는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RPA 과제 50개 했어요. 근데 위에 상무님께서 야, RPA 잘 돌아가냐? 그러면 보여드릴 게 없어요. 왜 보여드릴 게 없냐?
RPA는 서버에서 돌아가고 결과물 담당자한테 엑셀로만 가니까 윗분들이 야 이거 RPA를 통해서 어떻게 업무가 개선되는지 좀 보여줘 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회사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지 이 지식이 공유되고 확대되고 또 비슷한 과제를 이중 개발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저런 업무가 자동화되는구나, 우리도 저걸 해야지 라는 역량의 상향 표준화가 되는데, 저는 보면 지금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서버에서만 돌아가고 담당자한테 엑셀로 날아가고 그러면 속된 말로 담당자 입장, DT 팀장님 입장에서도 위에다가 보여줄 게 없습니다. 즉 광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나 만든 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모 회사에서 하고 계신 건데요. 이게 지금 MS 제품을 갖고 매일매일 그룹사의 뉴스를 다 긁어온 겁니다. 자,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로 뉴스를 긁어온 다음에 그냥 담당자한테 뿌려주는 거였죠. 근데 보시다시피 뉴스를 다 긁어와서 이렇게 MS 제품을 갖고 DB화 시킵니다. 네. DB화 시키면 이걸 아이디만 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케이, 이거 뉴스가 왔네. 근데 이걸 전반적인 패턴이 어떻게 되지?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누르시면, 자, 이 그룹사 관련돼서, 자연실록이라는 키워드 검색률이 꽤 많네. 검색의 전체적인 추세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연실록을 제가 한번 딱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 자연실록이라는 키워드를 네이버 카페, 블로그, 다음, 주로 이런 데서 이야기했구나. 그러면 도드람이라는 키워드는 어디서 이야기인지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채널, 그리고 트래픽 건수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넘어가면 각 회사별 뉴스 검색 건수, 회사별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각각 회사별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RPA를 했을 때 기존의 전통적인 RPA를 한다고 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보여줄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RPA 추진 방식을 파워 플랫폼 기반으로 바꾼다고 하면 지식의 공유뿐만 아니라 속된 말로 여러 명이서 이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기는 파워 오토메이트의 중요한 기능인데요. 제가 중요한 것만 딱딱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RPA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스템 인식하는 거거든요. 네, 시스템 인식하는 거고 프로세스 만드는 거죠. 이게 그냥 핵심인 거죠. 그래서 RPA 프로젝트 할 때 야, UiPath도 집혀 안 집혀? 뭐 AA도 집혀 안 집혀? MS도 집혀? 결국은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을 찍고 나서도 그 시스템의 UI, UX가 바뀌면 시스템이 깨지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모든 RPA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고민인데 MS는 그걸 상당한 부분 해결하는 게 뭐냐면 커넥터라는 것을 MS가 제공하고 있어요. 이 커넥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커넥터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레드메이드 된 템플릿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팀장님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야, 올해 사업 전략 한번 짜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뭘 요청하시나요? 과거에 했던 템플릿 달라고 하시잖아요. 즉,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 때는 과거에 어떤 템플릿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써서 좀 새로운 창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템플릿을 제공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개발의 퍼포먼스와 창의력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MS는 이 템플릿을 어마어마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커넥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자, 300여 개의 클라우드 솔루션의 커넥터가 이미 제공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 전에 썼을 때 300개였으니 지금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쯤 되면 한 400개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자, 그럼 커넥터 쓰면 뭐가 좋아? 라는 건데, 자, 커넥터 쓰면 그 화면 UI, UX를 따는 게 아니라 이 커넥터가 제공하는 기능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UI, UX를 따는 것 대비 뭐가 장점이 있냐? 첫 번째, 상대방의 시스템이 껍데기가 바뀌어도 여기선 영향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액션들이 다 있기 때문에 현업이 아닌 사람,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 덱스가 지금 유상교육과 무상교육을 하는데 뭐 두 교육 다 지금 누가 가르치냐면 개발자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비개발자가 가르칩니다.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비개발자가 가르쳐야지 이게 쉽다라는 걸 확실히 인지할 수 있지, 개발자는 이걸 굉장히 또 개발적인 어프로치로 접근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커넥터가 있다는 것은 안정적인 시스템 개발과 운영,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야, 그럼 커넥터가 없는 건 어떡할 거야? 라는 건데 요게 지금 저희 회사가 만든 인터널 커넥터입니다. 저희 회사 내부 시스템에 API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API 제공하는 시스템은 껍데기를 씌워서 이렇게 커넥터를 만들 수 있어요. 커넥터를 만들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의 백본은 뭐냐? MS가 제공하는 Git에서 우리끼리만 폐쇄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지? 그럼 커넥터끼리만 연결시켜서 플로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 그 플로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 MS가 12개의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업무 템플릿을 만들어 놨어요. 자, 원격, 단추, 승인, 알림, 각각 12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MS가 이미 모범 케이스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 그 모범 케이스를 하나를 얘를 딱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보면 아시겠지만 다 커넥터끼리만 연결시켜서 하나의 작업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 업무가 나랑 되게 비슷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바꾸든지, 아니면 나는 요거 안 할래. 나는 뭐 딴 방식, 지메일을 쓸래. 그럼 지메일 커넥터를 끼겨 넣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 굉장히 용이하게 업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교육하는 게 요거 하나의 샘플이에요. 실제 요거 갖고 교육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롯데홈쇼핑이라고 치면 유튜브, 트위터에서 롯데홈쇼핑 관련된 컨텐츠를 자동으로 모아. 이건 클라우드 커넥터, 즉 MS가 제공하는 커넥터를 쓰는 거고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갖다가 네이버에서도 가져올까 할 때는 네이버 커넥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데이터가 엑셀 커넥터, SQL 커넥터에 곧장 데이터가 쌓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메일, 아웃룩의 커넥터를 통해서 전송되거나 DB, 좀 전에 보여드렸던 파워 BI, 파워 앱스를 통해서 이제 공유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넥터와 템플릿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더 특별한 점은 뭐냐면 이런 커넥터가 AI도 커넥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암인식, 객체인식, 텍스트 인식, 센티멘탈 인식별로 각각 커넥터를 만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AI 기술 쓰고 싶어. 요 커넥터 갖다가 업무 플로우에 끼겨 넣는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약간 시간도 초반에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개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70명, 100명이 각자 앱을 만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보송하고 모니터링하고 QA를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 욕심상 거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혹시 질의응답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한번 질문 채팅으로도 받으시죠. 오토메이션 거버넌스 기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잠깐만요. 예, 예.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 그 거버넌스 쪽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히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화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 엑셀을 나눠줬다고 했을 때 누가 쓰고 있는지는 알지만 그 사람이 뭐 쓰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RPA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이게 전체적인 거버넌스가 무너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 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예시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거버넌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가장 익숙한 방식의 거버넌스겠죠. 완전 중앙 집권화된 거버넌스라고 하면 자동화의 거버넌스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중앙 집권으로 하되 각각이 주도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주도권이 독자적인 주도권이 아니라 관리 하에 주도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관리 하에 주도권이 되려면 요거 한번 보시죠. 저희 회사의 내부적인 CO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스에 대한 모니터링,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메이커라는 게 있고요. 메이커별로 앱스 그룹, 오토메이트 그룹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각각을 보면 누가 어떤 커넥션을 쓰고 있고 잘 쓰고 있고 자주 활동을 하고 또 개발 표준을 지켜서 만들고 있는지를 갖다가 다 거버넌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어떤 커넥터를 써서 또 개발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버넌싱이 안 되면 거의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또 뭐가 있어요? 그분이 어둠이 지는 오케이. 자, 제가 시간의 촉박해서 그 선물 못 나눠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그냥 임의대로, 첫 번째 신청해주신, 웨비나 첫 번째 신청해주신 분이랑, 100번째 신청해주신 분이랑,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청해주신 분, 세 분한테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질문해주신, 선생님한테도 이거 대단한 선물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한, 차량 청소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예. 네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선물 배달까지는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어,
자, 이게 죄송한데, 정확히 따져보면, 그 거버넌스는 MS에서 제공하는 걸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MS는 거버넌스 툴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예, 강력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거버넌싱에서 앱의 활용성이라든지 누가 만들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 이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MS가 이렇게 강력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있는지.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BI를 좀 6개월 동안 좀 운영을 해봤었는데, 네, 네, BI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들이 각각 셀프로 이제 보고서를 시각화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너무 갑자기 한 번에 많이 데이터를 끌고 가면은 이제 서버가 메모리가 부족해서 뻗어버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잡아내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누가 어떤 데이터를 끌고 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지금 이러한 걸 활용을 하면은 그러한 걸 추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누가 저희도 네네, 죄송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지금 메이커거든요. 여기 지금 저희 메이커들이고요. 또 다른 화면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 메이커가 어떤 솔루션을 쓰고 얼마만큼 리소스를 잡아먹고 있는지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걸 계속 보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를 튜닝하거나 프로세스를 갖다가 그냥 테스트용 같은 경우는 계속 없애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뭐 저희도 계속 애저를 마냥 구입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좀 더 고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이건 사담입니다. 사담인데 제가 작년에 이거 개인화 되세요라고 했을 때 뭐 대부분의 SI 업체들은 그게 뭐 대세야 그냥 나한테 와닿지 않는데라고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6일 날 프로젝트 시작하는 것은 아예 DC 팀장님께서 그냥 원래는 저희한테 시티즌 디벨로퍼를 90명 양성해달라. 개발도 90개 만들 거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가 30명만 일단 키울게요 한 거고요. 또 모 업체도 이번에 시티즌 디벨로퍼를 70명을 양성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제가 보니까 그 매우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에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과제는 굉장히 제한돼 있고 오토메이션의 사상을 봤을 때는 개인화가 맞는 것 같아요. 개인화가 맞고요. 또 개인화가 되려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바일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꼭 한번 보십시오. 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모바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물론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도 UiPath라든지 AA 같은 좋은 솔루션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제가 3월 달에 개인화라는 주제가 한 번 더 할 건데 그때 저희가 한 번 더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